때는 7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이고 사연을 보내면서 그날 일을 생각하니 정말 무섭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늦은 저녁 급하게 본가로 내려가면서 시작됩니다. 11시쯤 됐을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늦은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외삼촌에게 온 전화였는데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전화였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관리를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니까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광주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배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회사에 급히 이야기를 하고서 늦은 밤 본가에 내려가게 됩니다. 본가는 순천 송강면, 쉽게 설명하면 농가밭이 대부분인 시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버지가 위급하다고 하셔서 평소보다 속도를 내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삼촌에게 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고비를 넘겼다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전화였죠. 삼촌과 통화를 종료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제 차 옆으로 차 한 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120 정도로 밟고 있었는데 아마 그 차는 속도가 150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점이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처럼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더군요. 그 차와 가까이 붙으면 사고라도 날 정도로 이상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자동차 위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었고 빨간색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깜빡거리는 겁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는 자동차를 튜닝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죠.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택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면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택시인지 뭔지 보이질 않았고 그 차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번호판도 모르고 택시인지 아니면 일반 승용차가 튜닝을 한 건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죠. 주암 톨게이트를 지나고 목적지에 다 왔을 때 시골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택시를 보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는데 택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분명 뭔가 있다 생각돼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분이 도착해 택시를 확인했죠. 그런데 택시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시동은 걸려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신고까지 했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 집으로 갔죠. 삼촌에게 오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요즘 동네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장안리에 사는 할머니가 실종이 돼서 경찰과 주민들이 마을 인근과 고동산 근처까지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오전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오는데 어제 봤던 택시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조금 쉬다가 광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삼촌 친구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라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에 누가 찾아온 적 있냐고 물으시던데 저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마을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던데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택시 빨간등이 깜빡거리길래 제가 신고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들어오셨죠. 삼촌 친구는 바빠서 먼저 가본다고 나가더군요. 그날 3시쯤 광주로 출발했고 회사를 다니며 일상적인 생활을 했죠. 가끔씩 빨간색 등이 켜진 택시가 생각이 났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2달쯤 지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삼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택시 사건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인이 삼촌 친구였습니다. 삼촌 친구는 평소에 술을 좋아했는데 광주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죠. 삼촌 친구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 택시를 제가 본 거였죠. 송광면으로 들어와서 택시는 정차했고 삼촌 친구가 한눈을 팔 때 택시기사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누가 찾아온 적 없냐고 물어본 거였죠.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안리에 살던 실종된 할머니도 삼촌 친구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삼촌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누가 신고했냐고 물어봤던 게 보복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다행히 택시기사분은 무사하셨고 실종된 할머니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택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는 걸 보신다면 기사분이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하니까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6년 전 마산 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 직업은 모기업 영업직이라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 지역 출장도 주로 있죠. 그날은 부산 출장 후 새벽 일찍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어요. 한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1월달이라 날씨도 춥고 해서 히터를 틀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슬슬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운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서읍 들어가는 방향 갓길에 차를 잠시 정차했었죠. 안 되겠다. 10분만 자고 가자. 하고서는 눈을 감았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5시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잔 줄 알았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그래도 몸은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도로 중앙에 자동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며 서 있더라고요. 그 길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그 시간에는 차도 없는 길이어서 주민들이 새벽 운동을 주로 하곤 했었어요. 차량은 소형차로 보였는데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놔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차가 고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갓길에 주차하고 잠깐 내렸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에 세워진 차로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차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더군요. 이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갔을 리도 없고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제 차로 돌아가려고 했죠. 경찰에 신고해서 차를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았거든요. 도로 옆을 보면 하천이 흐르고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쪽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려는데
녹색 패딩을 입은 어떤 남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시야에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차 주인이 맞다는 건 눈치챘습니다. 그때 저를 보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내려갔나 싶었죠. 몸을 숨기기에 딱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올라오더군요. 저를 향해 오는지 아니면 본인 차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자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느긋하게 걸어오더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세워진 차로 가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로 가길래 한마디 했죠. 저기요, 차를 이렇게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순간에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것도 그렇겠지만 그 남자 눈이 반쯤 풀려있는 상태로 저를 노려보는데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하면서 묻길래 차가 이상하게 세워져 있어서 사고가 난 줄 알고 경찰 부르려고 했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 그 남자는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본인 차로 가더군요. 뭐 저도 집에 가야 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익숙한 장소가 보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위치는 제가 며칠 전 그 남자를 본 내서업 하천 옆 도로였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고 섬뜩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나오더군요. 제가 그날 봤던 녹색 패딩의 그 남자, 녹색 패딩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러 하천 다리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 남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노인분을 차로 치고 다리 아래에 옮긴 뒤 도주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을 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사고 후 집에서 잠을 자다 그날 검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 폐차장에 전화해서 폐차를 요청했는데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폐차 직원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거였죠. 그 남자는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날 옷과 신발도 세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길을 지나가곤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건 그 남자가 했던 말인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는 말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는 것도 불안하고요. 차라리 그때 잠을 안 자고 집으로 갔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그날 그 차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씩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 남자가 출소하여 저에게 찾아오는 꿈을요. 현실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꿈까지 꾸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 성격도 많이 소심해지게 되었어요. 6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무섭네요. 때는 5년 전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용기 내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그런지 유독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죠. 정말 자상하던 남자친구는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쯤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항상 바쁘다고 둘러댔고 저를 만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했던 제 잘못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투는 날이 잦아지고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때 남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지수야, 우리 권태기인 것 같은데 바람이나 쐬고 올래?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고 남자친구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죠. 지수야, 준비됐나? 10분 후에 도착한다.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서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남자친구 차가 보였고 저희는 울산 울주군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애 초기 울주군에 있는 언양 불고기가 유명해서 남자친구와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고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근처 한옥 카페도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많이 지쳤다고 하더군요. 결국 서로 노력해보자 라고 결론 지었고 그날 1박 2일을 계획하고 왔지만 남자친구가 급히 일이 있다고 해서 저녁 11시쯤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제 발밑에 이상한 물건이 굴러다니더군요. 처음 차를 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손을 뻗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빨간색 립스틱이었고 새 제품이 아닌 누가 사용했던 물건이었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는 그게 왜 거기 있지? 아, 맞다. 며칠 전에 사촌동생이 차에 탔는데 그때 떨어졌나 보네. 2년 동안 사귀면서 사촌동생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남자친구는 외동이라 차에 여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니 내 말 못 믿나? 그렇게 차 안에서 다투기 시작했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난 상태라서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붙잡을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 순간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섬뜩하게 무서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산길, 불 꺼진 카페, 문 닫은 식당, 그리고 시골길이라 그런지 차도 없더군요. 순간 뇌가 정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택시를 부를까 고민하던 중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하시는 분에게 여기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가오는 차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죠. 잠시 후 학원차로 보이는 노란색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봉고차 창문을 열더니 젊은 남자분이 타고 있더군요. 아가씨, 여기서 뭐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정확한 설명은 해주기가 좀 그래서 어쩌다 보니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길은 산길이라 택시 불러도 안 올 건데 큰 길까지 태워줄 테니까 타세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가려는데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저는 태권도장 운영하는데 애들 태워주고 집 가는 길이에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서
봉고차 뒷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는 순간 뭔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차 안에서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애들 태우는 차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순간 차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사람 참 힘들게 하네 하면서 갓길에 차를 세워주더군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봉고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옆으로 밀면서 열리는 문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때 웃으면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거 그냥 안 열려. 그 남자 말은 운전석에서 조작해야 열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난하지 말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누가 뒤따라온다며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더군요. 뒤를 쳐다봤더니 그 남자 말대로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는 제가 타고 있던 봉고차를 추월하더니 봉고차를 막아서고 그 자리에 정차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정말 다행히도 사고는 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봉고차를 가로막고 있던 승용차 주인이 다가와서는 봉고차 문을 열어주면서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근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가게 문을 닫고 마감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멀리서 노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셨다고 하더군요. 유심히 봤던 이유가 그 봉고차는 같은 길목을 반복해서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해요. 늦은 시간에 노란색 봉고차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 차에 타는 걸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노란색 봉고차를 따라온 것이었죠. 봉고차 번호판을 유심히 보니까 숫자를 가려놔서 더더욱 수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게 됐고 알고 보니 노란색 봉고차는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란색 봉고차를 운전하던 남자는 제 남자친구의 지인이었고 남자친구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말은 그냥 헤어지는 건 화가 안 풀린다며 2번 다시 남자 못 만나게 겁을 주라며 이야기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시나리오에 걸려든 거였죠. 그때 카페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와 야간 라이딩을 하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돼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주말마다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 게 취미였죠. 처음부터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본격적인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무서웠던 경험을 했던 그날은 친구와 함께 야간 라이딩을 타던 날이었죠. 굉장히 무더웠던 여름날이라 야간에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을 하고 자전거 라이트와 후미등 안전장치 설치 후 친구와 출발했습니다. 코스는 경주 국립박물관을 거쳐 월정교 방향으로 내려가 동남산 가는 길로 코스를 잡았었죠. 왕복 13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저녁 9시에 출발해서 중간마다 쉬면서 갔더니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코스 중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가 있었는데 차들이 드물게 지나다니고 가로등도 많이 없는 어두운 길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뒤에서 차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친구가 앞장서고 저는 친구 뒤를 따라가는 일렬 주행을 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보이길래 친구 보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도로 끝으로 붙어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좀 이상했죠. 대부분 차들은 앞질러서 먼저 가는 게 일상적인데 그 차는 천천히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고 그 손짓을 받는 치 뒤 따라오던 차는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창문을 열고 말을 하더군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달리는 차 안에서 말을 하니까 그랬던 건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를 보고 욕을 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친구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클락션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저희가 반응이 없자 결국 그 차는 저희를 막아서더니 급정지했고 깜짝 놀라서 자전거를 멈추게 됐죠.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이라 화가 나더라고요. 자전거를 옆에 세우고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물었죠. 차 안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세우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화가 났지만 먼저 사과를 하니까 참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자전거 쪽으로 걸어가는데 차 안에 있던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혼자 연습하려고 차를 끌고 나왔는데 차에 문제가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죠. 저와 친구는 둘 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차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 부르는 게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는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차에 잠깐만 타서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보험사도 모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그 여자 표정을 보니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죠. 친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 박스를 확인하려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와서 정차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차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내리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보다 아저씨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친구와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죠. 한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빠른 속도로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는 뒷차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봤더니 좀 전에 저희 대신 도와주겠다던 아저씨였죠. 그리고 아저씨는 급하게 운전을 하며 시야에서 사라졌고 친구와 저는 갓길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숨기고 갓길로 들어가자마자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였죠. 그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갓길 안쪽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는 천천히 이동하면서 창문을 열어 뭔가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차는 조금 전에 봤던 여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었는데 혼자 운전을 한다던 여자의 말과 다르게 뒷좌석에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던데 뒷자리에 한 명이 아닌 두세 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도와주겠다던 아저씨도 뒷좌석에 있던 남자들과 분명 사건이 있어서 급하게 도망을 간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통보가 왔고 그날 겪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일당들은 그날 밤 저희를 놓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저희를 도와줬던 아저씨를 만나게 됐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날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출발하고 나서 아저씨는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차 문을 열었더니 뒷자리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저씨는 차에 공구를 들고 오겠다고 하고 급하게 차로 돌아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신고를 했던 거였죠. 아저씨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 친구는 그 차에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섬뜩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제가 행동을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부산에 있는 홈플러스 안에 입점을 해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매출도 안 나오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마감 타임 때 아내에게 매장을 맡기고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시작한 일은 음식 배달 알바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배달 대행일은 크게 자격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특히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습니다. 요즘에는 오전 반, 오후 반, 풀타임 등으로 인원을 뽑는다고 하던데 7년 전만 해도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죠. 섬뜩한 사건이 있었던 날은 2015년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내에게 마감을 맡기고 오후 6시쯤 배달 알바를 하러 갔을 때였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배달 특성상 비가 올 때는 시급이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불편하니 배달 기사분들이 퇴근하려고 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분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시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비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뒤 첫 번째 콜을 잡아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배달하는 곳이 2군데 이상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일을 하곤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같은 거리를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달 기사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렇죠. 그날 목적지는 사하구 하던동에 있는 빌라였는데 빌라에서 2분쯤 떨어진 원룸에도 배달이 있어서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원룸을 거쳐 빌라로 들어가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에 원룸에 음식을 건네주고 곧장 빌라로 향하던 중이었죠. 비가 와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빌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남자분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한 번 더 그 남자를 봤던 이유가 혼자서 걸어가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걷는 모습 때문이었죠. 보통적으로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뛰어가거나 비를 좀 피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남자는 천천히 걷고 있어서 눈길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사고라도 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죠. 남자는 술에 취한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닥에 누워 오토바이 바퀴를 잡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난감하더군요. 비도 오고 배달도 얼른 가야 하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고
결국 힘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고 빌라로 들어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를 잡고 오토바이 시동을 켜렸는데 조금 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친 남자가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얼굴을 봤더니 20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였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제 몸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지금 상황에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일도 못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며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가 방심한 사이에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일주일쯤 지나 일을 하던 도중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경찰이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죄 짓고 살았던 적도 없고 범죄에 연루될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주일 전쯤 비 오는 날 검은색 라운드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남자를 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게 배달 알바 중에 만났던 술 취한 그 남자가 생각이 났죠. 청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상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다음날 저녁 6시쯤 사하구 하던동의 빌라 타워 주차장 지하 1층에서 그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신고자는 그 남자와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였는데 술을 먹고 귀가 후 다음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친구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하고 결국 그 남자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며 5m 아래 주차장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그 청년은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술을 먹고 사고로 숨지게 된 사실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후회가 들더군요. 제가 그날 돈을 벌기보다 청년을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아마도 그 청년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소름이 돋고 고민형을 보면 섬뜩하기만 합니다. 그 당시 결혼 4년차 아이가 3살이 됐을 때였죠. 결혼 초기 남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남편 직장이 전남 남원으로 발령이 나서 의도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대구 지점에 자리가 나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저와 아이는 대구에 거주하고 남편은 주말마다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평범하던 일상에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여보 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이번 주는 못 내려갈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남편이 딸 바보라 아이를 무척 보고 싶어 해서 결국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남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운전을 자주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었고 아이 용품을 챙기고 나서 카시트에 아이를 태워 출발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서 남원까지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운전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목도 마르고 해서 거창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휴게소 편의점에 들려 생수와 커피를 사고는 차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저기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배도 고프고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해서 급하게 5만 원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남자는 트럭에 인형을 싣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던데 5만 원짜리 인형과 여자에게 몸에 좋은 보약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순간 들었던 생각이 얼마나 급했으면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이 엄마에게까지 이런 부탁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5만 원을 건넸더니 트럭 뒤에서 커다란 곰인형과 보약으로 보이는 조그만 박스를 가지고 오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 그 남자는 굳이 차문까지 열어서 곰인형을 실어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에게 좋은 보약이라면서 박스에서 보약을 꺼내더니 먹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먹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보약 하나를 뜯더니 마시고 운전하면 잠도 안 오고 좋다고 계속 권하는 거였죠. 성의를 봐서 맛만 살짝 보고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차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는 지갑을 잃어버린 남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 회사 숙소에 도착했고 시간을 보내다 일요일 3시쯤 대구로 내려오고 있을 때였죠. 아이도 신경 쓰고 운전까지 하다 보니 온몸이 피곤하더군요. 휴게소를 지나고 마지막 졸음 쉼터가 보이길래 잠깐 쉬었다 가자 싶어서 쉼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카시트 옆 보약이 들어있는 박스가 보이더군요.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보약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했죠. 그 남자가 피로회복이 좋다고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자리에서 보약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30분만 더 가면 도착하니까 집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는 차에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눈앞이 흐리고 술을 먹은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해가 져서 저녁이 되어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아이를 안고 달래주며 시간을 봤더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나서 한약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찾아갔죠.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에게 받았는데 한약을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한약에 환각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수면제를 갈아서 넣은 것 같다고 형사님이 말을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마다 수면제 반응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소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나 그 남자는 다른 휴게소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던데 주로 휴게소에서 여성과 아이가 있는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고 곰인형을 주면서 아이 엄마에게 접근한 뒤
수면제를 탄 한약을 건넸다고 합니다. 만약 한약을 마시고 잠이 들게 되면 차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 아이까지 납치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저 포함 6명으로 밝혀졌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남편과 친구들은 다들 기겁을 하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 남자가 건네준 한약을 마셨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어리석은 저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질 뻔한 게 너무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전쯤 일어났던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30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밤낮이 바뀌는 건 물론이고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항상 졸음과의 싸움을 해야 했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그날은 밤 11시 부산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인천 물류창고에 도착해야만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스케줄이라 몸은 피곤한 상태였고 화물차는 속도 제한이 있어서 일정하게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을 때였죠.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길래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커피도 마시고 잠을 깨려고 스트레칭도 해봤지만 결국 일시적이었고 금세 졸음이 몰려왔죠. 그때 정말 다행히도 눈앞에 졸음 쉼터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문경 휴게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려고 했지만 졸음이 너무 쏟아져 하는 수 없이 졸음 쉼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자동차 창문을 열어두고 30분만 눈을 붙이다 출발할 예정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욕을 하더군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무시하고 눈을 다시 감았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차에서 내렸죠. 새벽 시간에다가 자동차라고는 그 차와 제 화물차밖에 없어서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일부러 흰색 자동차 옆을 지나갔죠. 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말소리가 멈추면서 창문을 올리더군요. 잠시 후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자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여자 옆으로 가더니 어색하게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까지는 커플이 싸우다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졸음 쉼터에는 음료수 자판기와 화장실밖에 없어서 차에서 내리면 대부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주로 태우고는 하죠. 그 커플은 화장실로 가더니 여자만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자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새벽이기도 하고 여자분이 겁이 많아서 남자친구가 기다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서 들었던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슬슬 잠도 깼고 담배도 다 태웠겠다. 차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화장실에서 그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와
어색한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차로 걸어가더군요. 그때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걷는 게 참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분이 걸어가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를 주워서 펼쳐서 보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SOS라고 혈흔으로 쓴 글씨가 있더라고요. 아직 마르지 않은 거 보니까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고 차에 타려고 하는 커플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니 점점 더 수상하더군요. 여자 얼굴을 가까이 보니까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미경아 오랜만이다. 내 기억하나? 대학교 때 선배잖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네. 하면서 아무 이름을 부르면서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을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미경아 이 사람 알아? 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되묻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분 이름도 모르는 게 확실했죠. 이름도 모르는 여자분과 어깨 동무를 하며 걷고 이 새벽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 미경이 남자친구인데 저희가 오늘 급해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하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데 미경아 번호 좀 더.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하자. 그러니까 그 남자 표정이 점점 변하더니 아씨 진짜 우리 바쁘니까 그만 가시라고. 그때 그 여자분이 미친듯이 뛰어 화물차 쪽으로 도망갔고 여자분을 잡으려 뒤를 돌던 그 남자 다리를 걸어 그 남자가 넘어진 틈을 타서 저도 화물차로 급하게 뛰었습니다. 여자분과 차에 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자동차 백밀러 거울로 보니까 그 남자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오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여자분이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자분은 퇴근길이었고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었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창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창문을 내렸더니 그 남자가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근처 경찰서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여자분은 그 남자가 딱해 보여서 차에 태웠더니 차에 타자마자 칼을 들이밀고 돌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오게 된 거였죠. 아까 졸음쉼터에서 그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면서 반대편 손으로 칼을 가지고 있어서 저항을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 말라며 달래주고 있는데 옆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흰색 자동차가 따라오더군요. 알고 봤더니 아까 그 남자였고 서둘러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성분을 경찰서에 바래다주고 인천으로 가려고 했으나 죽일 듯이 차를 몰고 따라오는 그 남자를 보고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0분가량 그 차와 실랑이를 하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 차는 경찰차를 보자마자 도주를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고 범행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스케줄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겨버렸지만 그 여자분은 저희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해주며 연락을 하다 보니 마음이 가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일로 인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평생 지켜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